그러나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더 깊은 역설과 마주해야 합니다. 절대 영도에 도달할 수 없는 이유는 단순히 양자역학적 제약 때문만이 아닙니다. 냉각 과정 자체가 본질적으로 모순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냉각시킨다는 것은 그 물질로부터 에너지를 빼앗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냉장고가 작동하는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냉장고 내부는 차가워지지만 뒷면에서는 뜨거운 공기가 나옵니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단지 이동할 뿐입니다. 냉장고는 내부의 열을 외부로 펌핑하는 장치이며 이 과정에서 전기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이 전기 에너지의 일부는 불가피하게 열로 변환되어 주변 환경을 태웁니다. 따라서 냉각 과정은 항상 어딘가에 열을 생성하며 이 열은 냉각하려는 시스템에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극저온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이 원자 구름을 나노켈빈 수준으로 냉각시킬 때 그들은 동시에 엄청난 양의 열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냉각 시스템은 강력한 레이저를 사용하며 이 레이저들은 작동하면서 열을 발생시킵니다. 자기 트랩은 강력한 전자석을 필요로 하며 이 전자석들도 열을 발생시킵니다. 진공 펌프와 냉각수 순환 시스템과 제어 전자장치들 모두가 열을 생성합니다. 이 모든 열은 실험실 밖으로 배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실험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불편함이 아니라 연력학 제2법칙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열이 자발적으로 차가운 물체에서 뜨거운 물체로 이동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열을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 옮기려면 일을 해야 하며 이 일은 항상 추가적인 열을 생성합니다. 완벽한 냉각 시스템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냉각 과정도 100% 효율적일 수 없으며 항상 일부 에너지가 낭비되어 열로 변환됩니다. 절대 영도에 가까워질수록 이 효율성은 더욱 떨어집니다. 시스템에서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빼앗으려면 점점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점점 더 많은 열을 생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언덕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올라갈 수 있지만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경사가 가파라져서 같은 거리를 가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절대 영도는 무한히 가파른 언덕의 정상과 같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더 나아가 냉각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원자들을 냉각시키려면 그들과 상호작용해야 하며 이 상호작용은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레이저 냉각에서는 원자들이 레이저 광자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과정을 수천 번 반복해야 합니다. 각 흡수와 방출 사이클은 유한한 시간이 걸리며 원자의 속도를 조금씩 줄입니다. 증발 냉각에서는 가장 빠른 원자들이 트랩에서 빠져나가도록 허용하고 남은 원자들이 열평형에 도달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과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온도가 낮아질수록 원자들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열평형에 도달하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절대 영도에서는 모든 과정이 무한히 느려져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제논의 역사를 연상시킵니다.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따라잡으려 하지만 거북이가 있던 지점에 도달할 때마다 거북이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아킬레스가 결국 거북이를 따라잡지만 각 단계를 개별적으로 보면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절대 영도를 향한 냉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냉각 단계는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만 완전히 도달하려면 무한한 단계가 필요하며 무한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이 극한의 온도에 접근하는 걸까요? 현대 극저온 기술은 여러 단계의 냉각 시스템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캐스케이드 방식을 채택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액체 질소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영하 196도까지 냉각시킵니다. 질소는 대기의 약 78%를 차지하는 흔한 기체이며 비교적 쉽게 액화할 수 있습니다. 액체 질소는 투명하고 무색이며 물처럼 흐르지만 만지면 즉시 동상을 일으킬 만큼 차갑습니다. 실험실에서는
큰 듀어 플라스크에 액체 질소를 저장하며 이 플라스크는 진공 단열재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의 열이 들어오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액체 질소 단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효율적이어서 대부분의 극저온 시스템의 첫 번째 단계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영하 196도는 절대 영도에서 여전히 77도나 떨어져 있으며 더 낮은 온도에 도달하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액체 헬륨을 사용합니다. 헬륨은 우주에서 두 번째로 흔한 원소이지만 지구 대기에는 극소량만 존재합니다. 헬륨은 모든 원소 중에서 가장 낮은 끓는 점을 가지고 있으며 대기압에서 영하 268.9도에서 끓습니다. 이것은 절대 온도로 약 4켈빈에 해당합니다. 헬륨을 액화하는 것은 질소를 액화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헬륨 원자는 매우 가볍고 빠르게 움직이며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극히 약하기 때문에 액체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헬륨을 액화하려면 먼저 액체 질소로 예비 냉각한 다음 특수한 압축 팽창 사이클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고 에너지 집약적이며 값비싼 장비가 필요합니다. 액체 헬륨은 투명하고 무색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차갑습니다. 액체 헬륨 속에 손을 넣으면 순식간에 조직이 얼어붙어 심각한 부상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액체 헬륨의 진정한 마법은 온도를 더 낮췄을 때 나타납니다. 헬륨을 약 2.2켈빈 이하로 냉각시키면 헬륨4라는 동위원소가 초유체 상태로 전이합니다. 초유체는 점성이 전혀 없는 액체로 마찰 없이 흐르며 용기의 벽을 타고 올라가고 가장 작은 틈새로도 스며들어 나갑니다. 초유체 헬륨을 컵에 담으면 액체가 컵의 가장자리를 타고 올라가 바깥쪽으로 흘러내려 결국 컵이 비게 됩니다. 이것은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자역합적 효과입니다. 초유체 상태에서 헬륨1 원자들은 모두 같은 양자 상태에 있으며 하나의 거대한 파동 함수로 기술됩니다. 이것은 보스-아인슈타인 응축과 유사하지만 헬륨의 경우 원자들이 여전히 액체 밀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초유체 헬륨은 열 전도율이 극도로 높아서 열이 거의 순간적으로 전체 액체를 통해 퍼집니다. 이것은 초유체를 냉각제로 사용할 때 매우 유용한 특성입니다. 초유체 헬륨 욕조에 실험 장치를 담그면 장치 전체가 균일하게 냉각되며 국부적인 온도 구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4.2켈빈도 여전히 절대 영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더 낮은 온도에 도달하려면 헬륨3이라는 희귀한 동위원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헬륨3은 자연계에 극소량만 존재하며 주로 핵반응을 통해 인공적으로 생산됩니다. 헬륨3은 헬륨4보다 가볍고 양자역학적 특성이 다릅니다. 헬륨3을 냉각시키면 약 0.0025켈빈에서 초유체 상태로 전이하지만 이 초유체는 헬륨4의 초유체와는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집니다. 헬륨3 초유체는 페르미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쿠퍼쌍을 형성하여 초유체 상태를 만듭니다. 이것은 초전도체에서 전자들이 쿠퍼쌍을 형성하는 것과 유사한 메커니즘입니다. 헬륨3 초유체는 여러 가지 다른 상을 가지며 각 상은 고유한 대칭성과 위상학적 특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현대 응집 물질 물리학의 가장 흥미로운 연구 주제 중 하나입니다. 헬륨3과 헬륨4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희석 냉동기는 밀리켈빈 온도 범위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연속 냉각 시스템입니다. 희석 냉동기의 작동 원리는 헬륨3이 헬륨4가 풍부한 혼합물에서 헬륨3이 풍부한 혼합물로 확산될 때 열을 흡수한다는 사실에 기반합니다. 이것은 액체가 증발할 때 열을 흡수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입니다. 희석 냉동기는 두 개의 챔버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혼합 챔버로 헬륨3과 헬륨4가 섞여 있으며 다른 하나는 증류 챔버로 거의 순수한 헬륨3이 들어 있습니다. 헬륨3은 혼합 챔버에서 증류 챔버로 순환하며 이 과정에서 혼합 챔버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희석 냉동기는 연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수 밀리켈빈의 온도를 수일 또는 수주 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저온 물리학 실험의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밀리켈빈 이하의 온도에 도달하려면 단열 소자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상자성 염이나 핵 스핀과 같은 자기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스템을 강한 자기장에 노출시켜 자기 모멘트들을 정렬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감소하고 열이 방출됩니다. 이 열은 외부 냉각 시스템으로 제거됩니다. 그런 다음 시스템을 열적으로 격리시키고 자기장을 천천히 제거합니다. 자기장이 사라지면 자기 모멘트들이 무질서해지려 하지만 시스템이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질서화는 내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스템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이것은 마치 압축된 스프링을 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스프링이 팽창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주변을 냉각시킵니다. 단열 소자 방법을 사용하면 마이크로 켈빈 온도 범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핵 단열 소자 방법은 원자핵의 자기 모멘트를 이용하여 더욱 낮은 온도에 도달합니다. 원자핵의 자기 모멘트는 전자의 자기 모멘트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더 낮은 온도에서 정렬될 수 있습니다. 핵 단열 소자를 사용하면 수백 나노 켈빈의 온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매우 강한 자기장과 극도로 정밀한 제어가 필요하며 냉각 과정이 느리고 일회성입니다. 한번 소자가 완료되면 시스템은 천천히 다시 가열되며 다시 냉각하려면 전체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단열 소자는 현재까지 고체 시스템에서 달성된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자 기체의 경우 레이저 냉각과 중발 냉각을 결합하여 나노 켈빈 온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냉각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합니다. 원자가 레이저 빔을 향해 움직이면 원자의 관점에서 레이저 빛의 주파수가 높아집니다. 레이저 주파수를 원자의 공명 주파수보다 약간 낮게 설정하면 원자가 레이저를 향해 움직일 때만 광자를 흡수합니다. 광자를 흡수하면 원자는 광자의 운동량을 받아 속도가 줄어듭니다. 원자는 나중에 자발적으로 광자를 방출하지만 이 방출은 무작위 방향으로 일어나므로 평균적으로 운동량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레이저 빔을 쏘면 원자는 모든 방향에서 감속되어 결국 거의 정지 상태에 이릅니다. 이것을 광학 당밀이라고 부르며 원자들이 마치 당밀 속에 갇힌 것처럼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레이저 냉각만으로는 수백 마이크로 켈빈까지만 냉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발 방출의 무작위성 때문에 생기는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더 낮은 온도에 도달하려면 증발 냉각을 사용해야 합니다. 증발 냉각은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현상입니다. 땀이 증발하면 피부가 시원해지는 것은 가장 에너지가 높은 물 분자들이 먼저 증발하여 날아가고 남은 분자들의 평균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원자 기체에서도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트랩에 갇힌 원자 구름에서 가장 빠른 원자들은 트랩의 가장자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트랩의 깊이를 조절하여 이 빠른 원자들이 빠져나가도록 허용하면 남은 원자들의 평균 속도가 감소하고 온도가 낮아집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온도를 점진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증발 냉각의 효율은 원자들 사이의 충돌 빈도에 달려 있습니다. 충돌이 자주 일어나야 빠른 원자가 제거된 후 남은 원자들이 빠르게 열평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낮아질수록 원자들의 속도가 느려지고 충돌 빈도도 감소하므로 증발 냉각의 효율도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저 냉각과 증발 냉각을 결합하면 수십 나노 켈빈의 온도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것은 보스-아인슈타인 응축을 관찰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모든 기술들은 극도로 정교하고 복잡하며 수십 년간의 연구 개발의 결과입니다. 각 냉각 단계는 이전 단계보다 더 어렵고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실험실에서 나노 켈빈 온도를 달성하는 것은 엄청난 기술적 성취이지만 그것은 여전히 절대 영도에서 유한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거리는 어떤 기술로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 법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극저온을 향한 인류의 여정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한계를 시험하고 물질의 근본적인 성질을 이해하려는 집요한 노력이었으며 때로는 국가적 자존심과 과학적 명예를 건 경쟁이기도 했습니다. 19세기 후반 과학자들은 모든 기체를 액화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당시에는 산소와 질소와 같은 일부 기체들이 영구 기체라고 불렸는데 이것은 그들이 결코 액화될 수 없다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877년 루이 폴 카이에테와 라울 피크테가 거의 동시에 산소를 액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과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다른 영구 기체들도 액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질소는 1883년 폴란드 물리학자 지그문트 브루블레프스키와 카롤 올셰프스키에 의해 액화되었습니다. 그들은 크라쿠프 대학교의 작은 실험실에서 일했으며 제한된 자원으로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방법은 기체를 고압으로 압축한 다음 급속히 팽창시켜 온도를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줄 톰슨 효과로 알려진 현상을 이용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체는 팽창할 때 냉각되지만 수소와 헬륨은 특정 온도 이상에서는 오히려 가열됩니다. 이것은 수소와 헬륨의 액화를 특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수소는 1898년 영국 과학자 제임스 듀어에 의해 액화되었습니다. 듀어는 진공 단열 용기를 발명한 것으로도 유명하며 이 용기는 지금도 그의 이름을 따서 듀어 플라스크라고 불립니다. 듀어는 액체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복잡한 다단계 냉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먼저 액체 공기로 시스템을 예비 냉각한 다음 수소를 압축하고 팽창시키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액체 수소는 영하 252.87도에서 끓으며 이것은 당시까지 달성된 가장 낮은 온도였습니다. 듀어는 액체 수소를 사용하여 다양한 물질의 저온 특성을 연구했으며 많은 새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도전은 헬륨의 액화였습니다. 헬륨은 모든 원소 중에서 가장 낮은 끓는 점을 가지고 있으며 액화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여러 과학자들이 헬륨 액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듀어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1908년 네덜란드 물리학자 헤이커 카메를링 오너스가 헬륨 액화에 성공했습니다. 오너스는 라이덴 대학교에 세계 최고의 저온 실험실을 구축했으며 수년간의 준비 끝에 액체 헬륨을 생산했습니다. 그는 액체 헬륨의 온도가 약 4.2 켈빈이라는 것을 측정했으며 이것은 절대 영도에서 불과 4.2도 떨어진 온도였습니다. 오너스의 성공은 저온 물리학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그는 191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오너스는 액체 헬륨을 사용하여 다양한 물질의 저온 특성을 연구했습니다. 1911년 그는 수은을 액체 헬륨 온도로 냉각시켰을 때 전기 저항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초전도 현상의 발견이었습니다. 초전도는 특정 물질이 임계온도 이하로 냉각되면 전기 저항이 완전히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초전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그 전류는 에너지 손실 없이 영원히 흐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였으며 나중에 양자역학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초전도는 현대 기술에서 중요한 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공명 영상 장치와 입자 가속기와 양자 컴퓨터는 모두 초전도 자석을 사용합니다. 1937년 소련 물리학자 표트르 카피차와 존 앨런과 돈 미즈너는 독립적으로 헬륨사가 약 2.2 켈빈 이하에서 초유체 상태로 전이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초유체 헬륨은 점성이 전혀 없으며 용기의 벽을 타고 올라가고 가장 작은 틈새로도 스며들어 나갑니다. 이것은 또 다른 놀라운 양자 현상이었으며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초유체 헬륨의 발견은 저온 물리학에 대한 이해를 크게 넓혔으며 많은 새로운 연구 분야를 열었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과학자들은 점점 더 낮은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1950년대 핵 단열 소자 방법이 개발되어 마이크로 켈빈 온도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헬륨3과 헬륨4 혼합 냉동기가 개발되어 밀리켈빈 온도를 연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레이저 냉각 기술이 개발되어 원자기체를 마이크로 켈빈 온도로 냉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의 개발자들인 스티븐 추와 클로드 코엔타누지와 윌리엄 필립스는 1997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1995년 에릭 코넬과 칼 와이먼은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루비듬 원자기체를 약 170 나노켈빈으로 냉각시켜 최초의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을 생성했습니다. 같은 해 볼프강 케털레는 MIT에서 나트륨 원자로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을 생성했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은 1924년 사티엔드라 나트보스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 의해 이론적으로 예측되었지만 70년 이상 실험적으로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코넬과 와이먼과 케털레는 200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의 생성은 극저온 물리학의 정점이었으며 양자역학의 거시적 현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과학자들은 더욱 낮은 온도에 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03년 MIT의 연구팀은 나트륨 원자기체를 약 500피코켈빈, 즉 0.5000005 켈빈으로 냉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에서 달성된 가장 낮은 온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온도도 여전히 절대 영도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절대 영도 자체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 법칙의 문제입니다. 극저온을 향한 이 여정은 단순히 온도 기록을 깨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각 단계마다 과학자들은 물질의 새로운 상태를 발견했고 자연의 새로운 법칙을 이해했습니다. 초전도와 초유체와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은 모두 극저온에서만 나타나는 현상들이며 이들은 양자역학의 가장 극적인 표현입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우리의 기술을 변화시켰고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영도의 존재는 우리에게 자연에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렇다면 절대 영도의 존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그것은 단순히 온도의 하한선이 있다는 기술적 사실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절대 영도는 자연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근본적인 한계이며 우리의 지식과 능력의 경계를 표시하는 이정표입니다. 물리학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여러 번 이러한 한계와 마주쳤습니다. 빛의 속도는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최대 속도이며 어떤 물체도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우리가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궤델의 불완전성 정리는 충분히 복잡한 수학 체계에는 증명할 수도 반증할 수도 없는 명제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한계들은 자의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자연의 구조에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며 우리가 사는 우주의 근본적인 특성을 반영합니다. 절대 영도는 이러한 한계들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온도라는 개념이 의미를 가지는 최저점이며 열역학과 양자역학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절대 영도에서 열적 운동은 멈추지만 양자적 운동은 계속됩니다. 이것은 고전 물리학과 양자 물리학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모든 것이 원칙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입자는 완전히 멈출 수 있고, 시계는 멈출 수 있고, 우주는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 물리학에서는 완전한 정지가 불가능합니다. 입자는 항상 어느 정도의 불확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근본적으로 역동적이며 결코 완전히 정적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은 철학적으로 깊은 함의를 가집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파르메니데스는 변화가 환상이며
실제는 영원하고 불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이 흐르며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자역학은 헤라클레이토스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주는 근본적으로 역동적이며 완전한 정지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절대 영도에서도 입자들은 영점 진동을 하고 있으며 진공은 가상 입자들로 들끓고 있습니다. 이것은 존재의 본질이 운동이며 변화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절대 영도의 도달 불가능성은 또한 엔트로피와 시간의 화살에 대한 깊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고립된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결코 감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의 척닥도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지만 미래를 기억하지 못하며 계란은 깨질 수 있지만 깨진 계란은 저절로 복원되지 않습니다. 절대 영도는 엔트로피가 0인 상태, 즉 완전한 질서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만약 절대 영도에 도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엔트로피를 0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의 화살을 역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영도가 도달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완전한 질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한다면 우주는 결국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 상태를 열사라고 부르며 모든 온도 차이가 사라지고 모든 에너지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더 이상 유용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우주의 종말에 대한 한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우주가 영원히 팽창한다는 가정에 기반합니다. 만약 우주가 결국 수축한다면 다른 종말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절대 영도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온도의 하한선이며 엔트로피의 최소값이며 우주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차가운 상태입니다. 절대 영도의 존재는 또한 정보와 계산의 한계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현대 컴퓨터는 열을 발생시키며 이 열은 계산의 부산물입니다. 란다오의 원리에 따르면 정보를 지우는 것은 필연적으로 열을 발생시킵니다. 1비트의 정보를 지우려면 최소한 KT 곱하기 자연 로그 이만큼의 에너지를 열로 방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K는 볼츠만 상수이고 T는 온도입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정보를 지우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적어집니다. 절대 영도에서는 이 에너지가 0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영도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정보를 지우는 데는 항상 유한한 에너지 비용이 듭니다. 이것은 계산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벽하게 효율적인 컴퓨터는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계산은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열을 발생시킵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양자 컴퓨터는 양자 중첩과 얽힘을 이용하여 고전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도 연력학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양자 계산도 에너지를 소비하며 열을 발생시킵니다. 더욱이 양자 컴퓨터는 극저온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양자 상태는 매우 취약하며 열적 잡음에 쉽게 파괴됩니다. 대부분의 양자 컴퓨터는 밀리켈빈 온도에서 작동하며 이것은 복잡하고 비싼 냉각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절대 영도에 가까울수록 양자 상태가 더 안정적이지만 절대 영도 자체에는 도달할 수 없으므로 항상 어느 정도의 열적 잡음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양자 컴퓨터의 성능의 근본적인 한계를 부과합니다. 절대 영도는 또한 측정과 관찰의 한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측정하려면 그것과 상호작용해야 하며 이 상호작용은 필연적으로 측정 대상을 교란시킵니다. 온도를 측정하려면 온도계를 시스템에 접촉시켜야 하며 이것은 시스템과 온도계 사이의 열 교환을 일으킵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이 교란이 더 중요해집니다. 절대 영도에 가까운 시스템을 측정하려면 극도로 민감한 온도계가 필요하며 이 온도계 자체도 극저온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측정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측정에는 불확실성이 있으며 모든 측정은 시스템을 교란시킵니다. 이것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의 상태를 완벽하게 알 수 없으며 우리의 지식에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한계들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칩니다. 과학은 강력한 도구이며 우리는 과학을 통해 자연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과학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며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경계를 설정하며 이 경계는 우리의 기술이나 지식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영도는 이러한 경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지점이며 우리의 야망이 멈추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좌절의 이유가 아니라 경의의 이유입니다. 자연이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습니다. 양자역학과 열역학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절대 영도를 금지한다는 사실은 우주가 단순한 무작위의 집합이 아니라 깊은 질서와 아름다움을 가진 구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절대 영도를 향한 우리의 노력은 무의미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절대 영도에 도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에 접근하려는 시도는 엄청난 가치를 가집니다. 극저온 물리학은 우리에게 물질의 새로운 상태를 보여주었고 양자역학의 가장 극적인 현상들을 드러냈습니다. 초전도와 초유체와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은 모두 극저온 연구의 산물이며 이들은 현대 기술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자기 공명 영상 장치는 초전도 자석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입자 가속기는 초전도 공동을 사용하여 입자를 가속시킵니다. 양자 컴퓨터는 극저온에서 작동하는 초전도 큐비트를 사용합니다. 원자 시계는 레이저 냉각된 원자를 사용하여 시간을 측정하며 이것은 GPS 시스템의 정확도를 보장합니다. 극저온 연구는 또한 우리의 우주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약 2.7 켈빈의 온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빅뱅의 잔재입니다. 우주의 가장 차가운 곳은 부메랑 성운으로 약 1켈빈의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별에서 방출된 가스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냉각된 결과입니다. 극저온 물리학은 우리에게 이러한 극한 환경을 이해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실험실에서 우주의 조건을 재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주의 진화와 구조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극저온 연구는 새로운 물리학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대부분을 구성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의 본질을 아직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부 이론은 암흑물질이 극저온에서 특이한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극저온 실험은 이러한 이론을 검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극저온은 중력파 검출기의 감도를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력파는 시공간의 파동이며 극도로 미세한 신호입니다. 검출기의 잡음을 줄이려면 모든 구성 요소를 가능한 한 낮은 온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극저온 기술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절대 영도를 향한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더 낮은 온도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냉각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극저온 실험이 수행되었습니다. 미세 중력 환경에서는 지상에서보다 더 낮은 온도에 도달할 수 있으며 더 오랜 시간 동안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양자 물리학의 새로운 측면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새로운 물질과 새로운 양자 상태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위상절연체와 마요라나 페르미온과 시간 결정은 모두 극저온에서 나타나는 이국적인 현상들이며 이들은 미래 기술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영도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이지만 그것을 향한 추구는 우리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은 지평선과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걸어가도 항상 같은 거리에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풍경을 발견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습니다.
절대 영도는 자연이 우리에게 부과한 한계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호기심과 창의성을 자극하는 도전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복잡하고 아름다운지를 상기시키며 우리가 아직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과학의 진정한 가치는 모든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질문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절대 영도를 향한 여정은 끝이 없으며 그것이 바로 과학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할 때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절대 영도가 도달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각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같은 현상을 조명합니다. 첫 번째 설명은 고전 연력학에서 나옵니다. 연력학 제3법칙 또는 네른스트 정리는 절대 영도에서 완벽한 결정의 엔트로피가 0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진술처럼 보이지만 깊은 함의를 가집니다. 엔트로피가 0이라는 것은 시스템이 단 하나의 미시 상태만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완벽한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 도달하려면 무한히 많은 냉각 단계가 필요합니다. 각 단계마다 시스템을 절대 영도에 더 가까이 가져갈 수 있지만 결코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수학적 극한과 유사합니다. 함수가 특정 값에 접근할 수 있지만 그 값을 실제로 취하지 않는 것처럼 온도는 절대 영도에 접근할 수 있지만 그것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설명은 연력학적 과정의 관점에서 문제를 다룹니다. 냉각은 열을 제거하는 과정이며 열은 고온 저장소에서 저온 저장소로 흐릅니다. 시스템을 냉각하려면 그보다 더 차가운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 영도에 도달하려면 절대 영도보다 낮은 온도의 저장소가 필요한데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대 영도는 연력학적 과정으로 도달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카르노 사이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상적인 열기관의 사이클이며 최대 효율을 가집니다. 카르노 효율은 고온 저장소와 저온 저장소의 온도 차이에 의존합니다. 저온 저장소가 절대 영도에 가까워질수록 효율은 1에 접근하지만 실제로 1에 도달하려면 저온 저장소가 정확히 절대 영도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므로 완벽한 효율의 열기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연력학 제2법칙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며 완벽한 효율은 불가능합니다. 냉동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냉동기는 열을 저온에서 고온으로 펌핑하는 장치이며 이것은 이를 필요로 합니다. 냉동기의 섭능 계수는 제거된 열을 투입된 일로 나눈 값입니다. 온도가 낮아질수록 같은 양의 열을 제거하는데 더 많은 일이 필요합니다. 절대 영도에 접근할수록 성능 계수는 0에 접근하며 무한한 일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절대 영도가 도달 불가능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연력학적 설명은 현상론적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일어나는지 설명하지만 왜 일어나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엔트로피는 절대 영도에서 0이어야 할까요? 왜 무한히 많은 단계가 필요할까요? 이 질문들에 답하려면 더 깊은 수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설명은 양자역학에서 나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측정의 한계가 아니라 자연의 근본적인 특성입니다. 입자를 작은 공간에 가두면 그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증가하며 따라서 운동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절대 영도에서 입자들은 가능한 한 작은 공간에 갇혀 있어야 하므로 그들의 운동량 불확정성은 최대가 되고 운동에너지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점 에너지의 기원입니다. 영점 에너지는 열적 에너지가 아니라 양자적 에너지이며 온도와 무관합니다. 절대 영도에서도 입자들은 영점 에너지를 가지며 따라서 완전히 정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 영도가 완전한 정지 상태가 아니라 최소 양자 운동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조화 진동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전적으로 조화 진동자는 완전히 정지할 수 있으며 그때 에너지는 0입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적으로 조화 진동자의 최저 에너지 상태는 0이 아니라 2분의 1 곱하기 h바 곱하기 오메가입니다. 여기서 오메가는 진동자의 각진동수입니다. 이 에너지는 온도가 아무리 낮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체의 원자들은 격자 위치 주위에서 진동하며 각 진동 모드는 조화 진동자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영도에서도 고체는 0점 진동을 가지며 이것은 실험적으로 관찰됩니다. 중성자 산란 실험은 절대 영도에 가까운 온도에서도 원자들이 진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진공도 0점 에너지를 가집니다. 양자 장론에서 진공은 빈 공간이 아니라 모든 장의 최저 에너지 상태입니다. 전자기장의 경우 진공은 모든 진동 모드가 최저 에너지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모드는 2분의 1 곱하기 h바 곱하기 오메가의 에너지를 가지며 모든 모드를 합하면 무한대가 됩니다. 이것은 진공 에너지의 발산 문제로 알려져 있으며 양자 장론의 주요 난제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는 재규격화 과정을 통해 이 무한대를 처리하지만 진공이 에너지를 가진다는 기본 아이디어는 남아 있습니다. 카시미르 효과는 진공 에너지의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두 개의 평행한 금속판 사이에는 특정 파장의 진공 요동만 존재할 수 있지만 밖에는 모든 파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판 사이와 밖의 진공 에너지 밀도 차이를 만들며 판들은 서로 끌어당겨집니다. 이 힘은 측정되었으며 이론적 예측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진공이 정말로 에너지를 가지며 그 에너지가 물리적 효과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양자역학적 설명은 연력학적 설명보다 더 근본적입니다. 그것은 왜 절대 영도에 도달할 수 없는지를 미시적 수준에서 설명합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자연의 기본 법칙이며 그것을 우회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기술도 불확정성 원리를 위반할 수 없으며 따라서 어떤 기술도 절대 영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원리적 한계입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적 설명도 더 깊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 불확정성 원리가 존재할까요? 왜 자연은 이런 식으로 작동할까요? 이 질문들은 양자역학의 해석 문제로 이어지며 아직도 논쟁의 대상입니다. 세 번째 설명은 정보 이론과 계산 이론에서 나옵니다. 정보는 물리적 실체이며 에너지와 엔트로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란다우어의 원리는 정보를 지우는 것이 필연적으로 열을 발생시킨다고 말합니다. 1비트의 정보를 지우려면 최소한 K 곱하기 T 곱하기 자연 로그 이만큼의 에너지를 열로 방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K는 볼츠만 상수이고 T는 온도입니다. 이것은 정보와 연력학 사이의 근본적인 연결을 보여줍니다. 정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 시스템의 상태이며 그 상태를 변경하는 것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맥스웰의 도깨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 제안한 사고 실험입니다. 상자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그 사이에 문이 있습니다. 도깨비는 문을 지키며 빠른 분자는 한쪽으로, 느린 분자는 다른 쪽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한쪽은 뜨거워지고 다른 쪽은 차가워지며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도깨비는 분자의 속도를 측정하고 기억해야 하며 이것은 정보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도깨비가 이 정보를 지우면 란다우어의 원리에 따라 열이 발생하며 이 열은 엔트로피 감소를 상쇄합니다. 따라서 전체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증가하며 연력학 제2법칙은 보존됩니다. 이것은 정보가 물리적 실체이며 정보 처리가 연력학적 비용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절대 영도와 관련하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스템을 절대 영도로 냉각하려면 그 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모든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히 알아야 하며 그들을 최저 에너지 상태로 배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확정성 원리는 이것을 금지합니다.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완벽한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정보를 얻는 과정 자체가 시스템을 교란시킵니다. 측정은 상호작용이며 상호작용은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따라서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는 시도 자체가 시스템을 가열합니다. 이것은 관찰자 효과로 알려져 있으며 양자역학의 핵심 특징입니다. 계산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 영도에 도달하는 것은 무한 정밀도의 계산을 필요로 합니다. 시스템의 상태를 완벽하게 제어하려면 무한히 많은 비트의 정보가 필요하며 무한히 많은 계산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세계에서는 유한한 자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계산 복잡도 이론의 관점에서 절대 영도가 도달 불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양자 컴퓨터도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특정 문제를 고전 컴퓨터보다 빠르게 풀 수 있지만 여전히 물리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양자 컴퓨터도 에너지를 소비하며 열을 발생시킵니다. 양자 컴퓨터도 불확정성 원리의 제약을 받으며 완벽한 정밀도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자 컴퓨터도 절대 영도에 도달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정보 이론적 설명은 흥미롭지만 양자역학적 설명의 재진술에 가깝습니다. 정보와 엔트로피의 연결은 궁극적으로 양자역학에 기반합니다. 란다우어의 원리는 연력학과 정보 이론을 연결하지만 그 근본에는 양자역학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이론적 설명은 독립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양자역학적 설명의 다른 관점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설명을 비교해 봅시다. 연력학적 설명은 현상론적이며 무엇이 일어나는지 설명하지만 왜 일어나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시적 수준에서 작동하며 미시적 메커니즘을 다루지 않습니다. 연력학 제3법칙은 경험적 관찰에 기반하며 더 깊은 원리로부터 유도될 수 있습니다. 정보 이론적 설명은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하지만 궁극적으로 양자역학에 의존합니다. 정보와 엔트로피의 연결은 중요하지만 그것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정보를 지우는데 에너지가 필요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양자역학 때문입니다. 양자역학적 설명은 가장 근본적입니다. 그것은 미시적 수준에서 작동하며 절대 영도가 도달 불가능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자연의 기본 법칙이며 그것으로부터 영점 에너지가 따라 나옵니다. 영점 에너지는 제거될 수 없으며 따라서 절대 영도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설명은 실험적으로 검증 가능하며 카시미르 효과와 같은 현상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자역학적 설명을 가장 강력한 후보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설명들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같은 현상의 다른 측면을 조명합니다. 연력학적 설명은 거시적 관점을 제공하며 실용적인 한계를 보여줍니다. 정보 이론적 설명은 정보와 물리학의 연결을 강조하며 계산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양자역학적 설명은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며 왜 다른 설명들이 작동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세 가지 설명은 서로 보완적이며 함께 절대 영도의 도달 불가능성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양자역학적 설명을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불확정성 원리는 단순한 수학적 관계가 아니라 자연의 근본적인 특성입니다. 그것은 입자가 동시에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입자가 실제로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자는 파동 함수로 기술되며 파동 함수 스트링은 확률 분포입니다. 위치 공간에서 파동 함수가 좁으면 운동량 공간에서는 넓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풀이의 변환의 수학적 성질에서 따라 나옵니다. 파동 함수의 위치 표현과 운동량 표현은 풀이의 변환으로 연결되며 풀이의 변환은 한쪽이 좁으면 다른 쪽이 넓어지는 성질을 가집니다.
이것은 순수한 수학이 아니라 물리적 실제입니다. 입자를 작은 상자에 가두면 그 위치 불확정성은 상자의 크기로 제한됩니다.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운동량 불확정성은 최소한 hbar을 위치 불확정성의 2배로 나눈 값이어야 합니다. 운동량 불확정성이 크다는 것은 입자가 다양한 운동량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평균 운동 에너지가 0이 아닙니다. 이것이 0점 에너지의 기원입니다. 상자가 작을수록 위치 불확정성이 작아지고 운동량 불확정성이 커지며 0점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이것은 왜 원자가 붕괴하지 않는지 설명합니다. 원자가 원자핵에 가까이 가면 위치 불확정성이 작아지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어느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의 증가가 전기적 인력의 이득을 상쇄하며 전자는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자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보호 반지름은 불확정성 원리와 쿨롱 법칙의 균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체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원자들은 격자 위치에 국한되어 있으며 따라서 위치 불확정성이 작습니다. 이것은 운동량 불확정성을 크게 만들며 원자들은 격자 위치 주위에서 진동합니다. 절대 영도에서도 이 진동은 멈추지 않으며 이것이 0점 진동입니다. 0점 진동의 진폭은 원자의 질량과 결합 강도에 의존합니다. 가벼운 원자는 무거운 원자보다 큰 0점 진동을 가집니다. 수소는 가장 가벼운 원소이므로 가장 큰 0점 진동을 가집니다. 이것은 왜 고체 수소가 극도로 낮은 온도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부피를 가지는지 설명합니다. 헬륨은 더욱 극단적입니다. 헬륨 원자는 매우 가볍고 서로 약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0점 에너지가 너무 커서 대기압에서는 헬륨이 절대 영도에서도 고체가 되지 않습니다. 헬륨을 고체로 만들려면 약 25기압 이상의 압력이 필요합니다. 압력은 원자들을 더 가까이 밀어붙이며 위치 불확정성을 줄이지만 동시에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킵니다. 충분히 높은 압력에서는 원자들 사이의 인력이 0점 에너지를 극복하고 고체가 형성됩니다. 이것은 양자역학이 물질의 상태를 결정하는 극적인 예입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또한 진공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진공은 빈 공간이 아니라 모든 장이 최저 에너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전자기장을 생각해 봅시다. 고전적으로 전자기장이 0이면 에너지도 0입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적으로 전자기장은 무한히 많은 조화 진동자의 집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 진동 모드는 하나의 조화 진동자에 해당하며 각 조화 진동자는 0점 에너지를 가집니다. 모든 모드의 0점 에너지를 합하면 무한대가 나오는데 이것은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재규격화 과정을 통해 이 무한대를 처리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 차이만 측정할 수 있으므로 진공 에너지의 절대값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공 에너지의 변화이며 이것은 유한하고 측정 가능합니다. 카시미르 효과는 진공 에너지 변화의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두 금속판 사이의 진공 에너지는 판이 없을 때의 진공 에너지와 다릅니다. 판 사이에는 특정 파장의 전자기 모두만 존재할 수 있지만 밖에는 모든 파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밀도 차이를 만들며 판들은 서로 끌어당겨집니다. 카시미르 힘은 판 사이 거리의 4제곱하고 반비례하며 나노미터 거리에서 측정 가능합니다. 1997년 스티브 라모로와 그의 동료들은 카시미르 힘을 정밀하게 측정했으며 이론적 예측과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진공이 정말로 에너지를 가지며 그 에너지가 물리적 효과를 만든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진공 에너지는 또한 우주론적 함의를 가집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에너지는 시공간을 휘게 만듭니다. 진공 에너지는 우주 상수로 작용하며
우주의 팽창에 영향을 줍니다. 관측에 따르면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으며 이것은 암흑에너지의 존재를 시사합니다. 암흑에너지의 가장 간단한 후보는 진공에너지입니다. 그러나 양자장론으로 계산한 진공에너지는 관측값보다 120자릿수나 큽니다. 이것은 우주 상수 문제로 알려져 있으며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왜 진공에너지가 이렇게 작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양자역학과 중력을 통합하는 이론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끈 이론과 루프 양자 중력은 후보 이론들이지만 아직 실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절대 영도는 이 모든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절대 영도에서도 진공은 에너지를 가지며 입자들은 영점 운동을 합니다. 이것은 우주가 근본적으로 역동적이며 완전한 정지 상태는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이 역동성의 근원이며 그것은 자연의 가장 깊은 법칙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불확정성 원리는 왜 존재할까요? 이것은 양자역학의 해석 문제로 이어집니다. 코펜하겐 해석은 불확정성 원리를 기본 공리로 받아들입니다. 입자는 측정되기 전에는 정확한 값을 가지지 않으며 측정이 파동 함수를 붕괴시킵니다. 이것은 실용적이지만 철학적으로 불만족스럽습니다. 왜 측정이 특별한가요? 무엇이 측정을 구성하나요? 다색의 해석은 파동 함수가 붕괴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대신 모든 가능한 결과가 실현되지만 서로 다른 우주에서 일어납니다. 측정 후 우주는 분기하며 각 분기에서 관찰자는 하나의 결과만 봅니다. 이것은 파동함수 붕괴 문제를 해결하지만 무한히 많은 우주를 도입합니다. 보헤미안 역학은 입자가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 가진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숨겨진 변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파동함수는 입자를 안내하는 파일럿 파동입니다. 이것은 결정론적이지만 비국소적입니다. 한 입자의 운동은 멀리 떨어진 다른 입자에 즉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해석은 장단점이 있으며 어느 것이 옳은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해석은 같은 실험적 예측을 만들며 불확정성 원리는 모든 해석에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불확정성 원리는 해석과 무관한 양자역학의 핵심 특징입니다. 더 깊은 수준에서 불확정성 원리는 파동 입자 이중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자는 때로는 입자처럼 행동하고 때로는 파동처럼 행동합니다. 이중 슬릿 실험은 이것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전자를 하나씩 이중 슬릿에 쏘면 스크린에 간섭무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각 전자가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하는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느 슬릿을 통과했는지 측정하면 간섭무늬가 사라집니다. 측정은 전자를 입자로 만들며 파동 성질을 파괴합니다. 이것은 상보성 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자 성질과 파동 성질은 상보적이며 동시에 관찰할 수 없습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이 상보성의 수학적 표현입니다. 위치는 입자 성질이고 운동량은 파동 성질입니다. 파동의 파장은 운동량과 관련이 있으며 드브로이 관계식 P 등호 H를 람다로 나눈 값으로 주어집니다. 파장이 짧으면 운동량이 크고 파장이 길면 운동량이 작습니다. 입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면 파장이 짧은 파동이 필요하지만 그러면 운동량이 커집니다. 반대로 운동량을 정확히 알려면 파장이 긴 파동이 필요하지만 그러면 위치가 불확실해집니다. 이것은 풀이의 분석의 기본 성질이며 물리적 실제입니다.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하면 절대 영도가 도달 불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는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입자가 동시에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며 이것으로부터 영점 에너지가 따라 나옵니다. 영점 에너지는 온도와 무관하며 제거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절대 영도에서도 입자들은 운동하며 완전한 정지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자연 법칙의 한계입니다. 어떤 냉각 기술도 불확정성 원리를 우회할 수 없으며, 따라서 어떤 기술도 절대 영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연력합적 설명과 정보 이론적 설명은 이 근본적인 사실의 다른 측면을 조명합니다. 연력학 제3법칙은 양자역학으로부터 유도될 수 있으며, 정보와 엔트로피의 연결도 궁극적으로 양자역학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양자역학은 절대 영도의 도달 불가능성을 설명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론입니다. 이 결론은 실험적으로 강력하게 뒷받침됩니다. 카시미르 효과는 진공 에너지의 직접적인 증거이며, 영점 진동은 중성자 산란 실험으로 관찰됩니다.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은 극저온에서 양자 효과가 지배적이 됨을 보여주며, 초전도와 초유체는 거시적 양자 현상의 예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양자역학의 예측과 일치하며 불확정성 원리의 실제성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설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의문을 가집니다. 정말로 절대 영도에 도달할 수 없을까요? 어떤 영리한 방법으로 양자역학의 한계를 우회할 수 없을까요? 이것은 과학과 유사과학의 경계를 탐험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학은 회의주의를 환영하며 모든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의주의와 부정주의는 다릅니다. 회의주의는 증거를 요구하지만 부정주의는 증거를 무시합니다. 절대 영도의 도달 불가능성은 확립된 과학이며 압도적인 증거로 뒷받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절대 영도에 도달했다거나 그것을 우회하는 방법을 발견했다는 주장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과학적 사고를 연습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첫 번째 유형의 주장은 측정 오류나 오해에 기반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온도계가 절대 영도를 가리켰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도계는 완벽하지 않으며 극저온에서는 측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온도계 자체가 시스템과 열평형에 도달해야 하며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온도계는 시스템을 교란시키며 측정 과정 자체가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극저온에서는 매우 작은 열 누출도 온도를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도 측정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수행되어야 하며 여러 독립적인 방법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일 온도계의 읽기만으로는 절대 영도 도달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주장은 음의 절대 온도에 기반합니다. 놀랍게도 연력학에서 음의 절대 온도는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영도보다 낮은 온도가 아니라 무한대보다 높은 온도입니다. 온도는 에너지에 대한 엔트로피의 변화율의 역수로 정의됩니다.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에너지를 추가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므로 온도는 양수입니다. 그러나 에너지의 상한이 있는 특수한 시스템에서는 에너지를 추가하면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온도는 음수가 됩니다. 음의 온도 상태는 양의 온도 상태보다 더 뜨겁습니다. 열은 음의 온도에서 양의 온도로 흐르며 그 반대는 아닙니다. 음의 온도는 핵스핀 시스템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실현되며 일반적인 물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의 온도는 절대 영도를 우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세 번째 유형의 주장은 양자역학의 대안 이론에 기반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양자역학이 불완전하며 더 깊은 이론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런 이론이 불확정성 원리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절대 영도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은 지난 1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실험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양자역학의 예측은 극도로 정확하며 어떤 실험도 양자역학과 모순되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안 이론들이 제안되었지만 그들은 모두 양자역학과 같은 예측을 만들거나 실험과 맞지 않습니다. 숨겨진 변수 이론은 벨의 부등식으로 시험될 수 있으며 실험은 양자역학을 지지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양자역학을 대체할 만한 이론이 없습니다.
양자역학이 미래에 더 깊은 이론으로 대체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이론도 불확정성 원리와 동등한 무언가를 포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확정성 원리는 실험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유형의 주장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반하는 장치에 기반합니다. 연구기관이나 자유에너지 장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에너지를 생성하거나 엔트로피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가능하다면 절대 영도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너지 보존 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은 물리학의 가장 확립된 법칙들입니다. 수많은 실험과 관찰이 이 법칙들을 확인했으며 어떤 예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연구기관을 주장하는 장치들은 항상 숨겨진 에너지 원천을 가지고 있거나 측정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은 분석은 항상 이러한 주장들이 틀렸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절대 영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의 주장은 양자 터널링이나 다른 양자 효과를 오해하는 것에 기반합니다. 양자 터널링은 입자가 고전적으로 넘을 수 없는 장벽을 통과하는 현상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에너지 보존을 위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터널링은 불확정성 원리의 결과이며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터널링 확률은 장벽의 높이와 폭에 의존하며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터널링을 사용하여 절대 영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영도는 에너지 장벽이 아니라 에너지의 하한이기 때문입니다. 터널링은 입자가 장벽을 넘도록 허용하지만 에너지를 최소값 이하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주장들을 검토한 후 우리는 절대 영도에 도달하는 것이 정말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자연 법칙의 한계입니다.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는 0점 에너지를 요구하며 0점 에너지는 제거될 수 없습니다. 어떤 영리한 방법도 이 근본적인 한계를 우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영도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과학적 방법은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첫째, 주장을 주의 깊게 검토하십시오. 정확히 무엇을 주장하는지, 어떤 증거를 제공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증거의 질을 평가하십시오. 측정이 올바르게 수행되었는지, 오류 가능성이 고려되었는지, 독립적인 확인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주장이 확립된 물리법칙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주장이 양자역학이나 연력학과 모순된다면 극도로 회의적이어야 합니다. 넷째, 대안 설명을 고려하십시오. 측정 오류, 오해, 사기 등이 더 그럴듯한 설명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십시오. 저온 물리학자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이며 그들의 평가는 신뢰할 만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절대 영도 도달 주장은 이러한 검토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측정 오류, 오해 또는 의도적인 사기로 밝혀집니다. 과학은 자기 수정적입니다. 잘못된 주장은 결국 드러나며 올바른 지식만 남습니다. 이것이 과학이 진보하는 방식입니다. 유사과학과 과학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과학은 증거에 기반하며 반증 가능하고 재현 가능합니다. 과학적 주장은 실험으로 시험될 수 있으며 틀렸음이 증명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자신의 주장이 틀렸음을 기꺼이 인정하며 새로운 증거에 따라 의견을 바꿉니다. 유사과학은 증거를 무시하며 반증 불가능하고 재현 불가능합니다. 유사과학적 주장은 모호하며 시험하기 어렵습니다. 유사과학자들은 자신의 주장이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으며 증거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고집합니다. 절대 영도의 경우 과학은 명확합니다. 양자역학과 연력학은 절대 영도가 도달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모든 실험이 이것을 확인합니다. 절대 영도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사과학입니다. 그러한 주장은 증거가 없으며
확립된 물리법칙과 모순됩니다. 과학적 문해력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과학적 주장에 노출되며 그중 일부는 틀렸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과학적 방법을 이해하고 증거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입니다. 절대영도의 사례는 과학적 사고를 연습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것은 확립된 이론, 실험적 증거, 비판적 분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절대영도가 왜 도달 불가능한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가 근본적인 이유이며 연력학과 정보이론은 이것의 다른 측면을 조명합니다. 실험적 증거는 압도적이며 대안 설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절대영도는 자연이 우리에게 부과한 한계이며 그것을 우회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계는 좌절의 이유가 아니라 경의의 이유입니다. 절대영도의 존재는 우주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양자역학과 연력학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이 한계를 만듭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단순한 수학적 관계가 아니라 자연의 근본적인 특성입니다. 영점 에너지는 우주가 근본적으로 역동적임을 보여줍니다. 완전한 정지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항상 움직입니다. 이것은 고대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통찰을 확인합니다. 만물은 흐르며 변하는 우주의 본질입니다. 절대영도를 향한 여정은 인류의 가장 야심찬 과학적 노력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온도를 수백 켈빈에서 나노 켈빈으로 낮추었으며 그 과정에서 물질의 새로운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초전도, 초유체, 보스-아인슈타인 응축은 모두 극저온 연구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우리의 기술을 변화시켰고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더 낮은 온도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양자 현상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우리는 자연에 대해 더 많이 배우며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를 더 깊이 이해합니다. 절대영도는 도달할 수 없는 지평선이지만 그것을 향한 추구는 우리를 새로운 물리학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연의 한계를 가르치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능성을 확장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치지만 동시에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절대영도는 단순한 온도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그것은 지식의 한계, 자연의 신비, 과학의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주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놀랍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탐험의 여정이 목적지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절대 영도에 도달할 수 없지만 그것을 향한 추구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며 새로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우주에 대해 더 많이 배웁니다. 절대 영도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물리학의 문을 열며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양자 컴퓨터, 양자 센서, 양자 통신은 모두 극저온 기술에 의존합니다. 미래의 기술은 절대 영도에 가까운 온도에서 작동할 것이며 우리는 아직 상상할 수 없는 음영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영도가 우리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우아함, 연력학의 보편성, 실험 물리학의 정교함이 모두 이 하나의 개념에 수렴합니다. 절대 영도는 과학의 통일성을 보여주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 이론과 실험, 과거와 미래가 모두 절대 영도라는 지점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우리에게 우주의 깊은 조화를 보여줍니다.